네, 그럼 지금부터요, 2022년 대공학관 북콘서트 낭독의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대공문학관 상주 작가 이선욱입니다. 저희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요, 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콘서트는 지지난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문학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대 간의 어떤 단절된 소통을 문학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대구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 한 분과 또 이제 막 첫 작품집을 발표한 우리 젊은 작가 한 분을 모시고요. 이분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작품을 좀 감상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좀 세대 간의 좀 소통을 좀 탁 터놓고 해보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좀 야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저희 야외 정원에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좀 계신 분들이 추워하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 불가피하게도 실내에서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내에서 진행해도 조금 더 오붓해지고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낭독의 공동체 콘서트,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아동문학, 그리고 소설, 그리고 오늘은 이 가을에 사실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죠. 이 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세대 간의 다양한 생각과 또 문학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구가 시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좋은 시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지금도 많은 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중견 시인 한 분과 또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는 젊은 시인 한 분을 모셔서요.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분들의 저서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면서 또 사실 같은 시인이지만 세대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서로의 관점들을 살펴보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콘서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모신 작가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들의 사실 자세한 양력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신데요. 대구를 시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시자 또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중견 시인이시죠. 얼마 전에도 사실 새 시집을 또 발간하셨어요.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시인 이태수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다음은 이제 최근 첫 시집을 발간하면서 사실 젊은 독자들의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시인입니다. 오늘 이태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시인 최백규 선생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태수 선생님 사실 이런 자리가 많진 않은데 오늘 초대되셨어요. 초대된 소감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는 단절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처럼 시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축제 측의 이 기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는 모든 글 중에서 유일하게 운과 율적이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이 음악성을 서양 사람들은 리듬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시는 활자매처럼만 아니라 낭독이나 낭송, 노래로 불려질 때 날개를 달게 되기도 합니다. 세대가 다른 시인과 함께 또한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을 한때를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이태수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오늘 감기가 살짝 걸리셔가지고요. 오늘 약간 목소리가 조금 탁하시더라도 그래도 선생님 근데 그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네. 그리고 우리 최백규 씨님도 사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텐데 오늘 초대된 소감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스는 최백규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인데 24년 정도 살다가 제가 대학 진학 등등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구로 오래 떠나있던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한 8년, 7, 8년 됐나? 7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되게 이상한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평생 살았던 고향인데 약간 낯설기도 한, 그래서 좀 싱숭생숭한데, 여러분도 아마 좀 저는 처음 뵙고 또 이런 자리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비슷한 기분일 거라 생각하고 오늘 좀 재밌게 좋은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최백규 씨는 이제 나이가 30이죠. 네. 그럼 이태우 선생님이랑 나이 차가 거의 40살이 넘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긴장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긴장하지 말고 네, 좀 편안하게 나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콘서트에서는요, 그 올해 초에 출간된 이태우 선생님의 시집 단박하게 정갈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올해 초에 출간된 최백규 선생님의 첫 시집이죠. 내가 울어서 꽃은 진다. 이 두 권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게 되실 텐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콘서트의 취지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콘서트는 특별히 이분들이 직접 그 상대방의 책을 읽고 선정해 주신 작품, 그러니까 중견 작가분께서 선정해 주신 젊은 작가의 작품, 그리고 젊은 작가께서 선정해 주신 중견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감상해 보면서 이 두 분의 서로 다른 생각들, 그리고 서로 다른 작품과 또 견해들을 서로 또 경청하듯이 이해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콘서트 말미에는요, 그 여기 계신 관객분들 가운데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서 그 오늘 감상한 이분들의 두 책을 직접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좀 감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콘서트의 첫머리를 여는 낭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계속 지지난주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형태의 자리를 마련하면 우리가 또 예의상 기성 작가분의 작품을 먼저 좀 감상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작가 작품을 감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런 틀도 한 번쯤은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태우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오늘도 최백규 시인의 작품부터 먼저 좀 감상해보는, 예, 그렇게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최백규 선생님 작품 한번 감상해볼 텐데요. 우리가 작품을 좀 감상하기에 앞서서 그 작품이 수록된 선생님의 시집이죠.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이 시집에 관해서 우리 관객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작품을 낭독하는데도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라는 시집은 올해 초에 제가 등단한 지 8년 만에 나온 시집이고요. 창비에서 발간됐고 8년 만에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30살이 되면서 동시에 나온 시집이다 보니까 여러 의미로 이제 또 20대, 10대, 20대를 갈무리하는 동시에 또 대구에서의 삶이 10대, 20대 전부 거의 전부였다 보니까 좀 내가 이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겪은 거를 좀 솔직하게 다 풀어내보자 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문학적 포즈라든가 좀 멋있는 말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내가 이런 걸 적은 거면은 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싶은 이야기도 그냥 솔직하게 다 넣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 삶을 그냥 다 담은 그런 시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어떤 작품들이 실려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콘서트의 첫머리를 여는 이 최백규 시인의 작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태우 선생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또 작품인데요. 최백규 선생님의 시집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에 실린 동명의 표제작이죠.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작품을 쓰신 우리 최백규 선생님의 목소리로요,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나를 번역할 수 있다면 뜨거운 여름일 것이다. 꽃까지 꺾어 창백한 입술에 수분하면
교실을 뒤덮는 꽃, 꺼지라며 뺨 때리고 미안하다며 멀리 계절을 던질 때 외로운 날씨 위로 떨어져 지금껏 펑펑 우는 나무들 천천히 지구가 돌고 오늘은 이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단 한 번 사랑한 적 있지만 다시는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너의 종교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몇 평의 바닷가와 마지막 축제를 대감할 때마다 나는 모든 것에게 거리를 느끼기 시작한다. 누군가 학교에 불이 났다고 외칠 때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운명이 정날을 뻗어 서로의 벚꽃을 떨어뜨린다. 저물어가는 여름밤이자 안녕이었다. 울지 않을 것이다. 네, 그 굉장히 멋진 목소리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뭐랄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가을이 좀 무르익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작품을 읽는 동안에는 아주 뜨겁고 또 그러면서도 또 쓸쓸한 계절이 그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감정이 좀 물씬 느껴지는 작품이죠. 네가 울었은 꽃은 진다. 최백규 시인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수 선생님, 사실은 시집에 여러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작품 가운데 이 작품을 선생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정하시면서 좀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감상평 말씀해 주면서 혹시 최백규 시인에게 궁금한 점은 없었는지. 예. 시집 토제는 대체로 그 시집의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얼굴 같기도 하고 또 대체로 시집 전체 흐름을 암시하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제목을 표절하는 경우 가장 애착이 가거나 대표적인 작품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가 느끼기로는 내가 울어서 꽃이 진다는 이 시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만은 않을 여름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더군요. 게다가 펑펑 우는 나무들, 단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축제, 운명 등의 구절이나 어휘들이 환기하는 정서가 그 짙은 빛깔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벚꽃까지 등장해서 갈등과 역설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최백규 시인의 경우 왜 시의 제목을 시집 토제로 이 시 제목을 시집 토제로 정했는지 또 이 시는 너를 번역할 수 있다면 뜨거운 여름일 것이다 가 첫 택이다, 첫 여름이다마는 그래서 시사한 바가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표제로 선정한 이유가 첫 편이 안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 이태수 선생님께서 사실 그 나이를 불문하고 시를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한데 일단은 그 표제시로 좀 정하게 된 배경들. 네. 일단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좀 걱정하긴 했어요. 이렇게 그 세대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랑 해본 건 처음이니까 약간 이렇게 젊은 시인이 좀 그냥 패롭게 썼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읽어주신 게 느껴져가지고 일단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일단 표제로 전한 거는 말씀해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의 일단 가장 애착이 가는 제가 작품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등단하고 나서 처음으로 쓴 작품이기도
시집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등단하기 전에 시를 한 반년 정도 쓰고 곧바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가 이렇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돼가지고 뭔가 등단장에 정해져 있는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쓰다가 이제 진짜 내가 쓰고 싶은 걸 써봐야겠다 해서 가장 처음 쓴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대 때 이야기 이런 게, 사랑 이야기 이런 게 나온 것 같고, 이게 또 가장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신 작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시집이 나오기 전부터 떠들었던 작품이라서 그 두 가지가 다 상충 잘 이렇게 돼서 쉽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번역할 수 있다면 뜨거운 여름일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계속 뭐 그 전에 뭐 여러 다른 일들도 했죠. 뭐 음악 전공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어디서든 나를 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번역될 수가 있다면, 내가 번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지금 번역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면은 내가 뜨거운 여름처럼 불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이 문장이 처음 나와서 바로 그냥 시작된 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태수 선생님께서 최백규 시인을 번역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 그 사실은 이제 이 동명의 작품이 실린 시집이죠. 이 시집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이태수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 시집을 좀 읽으시면서도 전반적으로 좀 느끼시는 점들이 있을 텐데, 시집에 대한 좀 전반적인 감상평과 혹시 시집을 읽으시면서 우리 최백규 시인에게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제가 그냥 얘기 좋은데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대충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저 메모 이상으로 안 벗어나도록 네. 말을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집의 그야말로는 길어지거든요. 네. 이 표제의 내가 그래서 고쳐진다. 이 시집 제일 앞에 잠언 같은 글이 하나 실려 있어요. 모두에 시들어 가는 것은 어째서 모두토록 아름다운가? 라고 앞에 싣고요. 그리고 시인의 말도 맨 뒤편에 딱 한 줄이에요. 빛은 그늘에서도 죽지 않고 자라는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의 지향과 그 흐름을 함축해서 암시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도의 상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략이 최표신 경우에는 숨어 있었는지, 이게 이 시집의 그 무게 중심을 어디다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고도의 상징체계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도의 상징체계까지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외우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게 다 맞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는 거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시집 처음부터 끝까지 그 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 순서 전부 다 이제 편집자님한테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전부 다 말씀드려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시작이 시들어가는 것은 어째서 모두토록 아름다운가 라는 그 물음 자체가 제가 그냥 평생 갖고 있었던 물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인간은 왜 죽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소한 물음들이 합쳐져서 이 시집을 다 지나고 나면은 빛은 그늘에서도 죽지 않고 자라는구나 라는 그 답변으로, 그냥 스스로의 답변으로 좀 귀결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모든 게 다 시들어도 빛은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결국 이걸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뭔가 결국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좀 안 되더라도 희망으로 좀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최백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암울하고 갈등 또 이 어둠으로 미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빛을 향해 있는 쪽, 그래서 강렬하게 밝음을 지향하는 그런 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좀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편안해졌습니다만, 젊을 때 그 짙은 고뇌를 할수록 더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최백규 시인 본인에게 좀 하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최백규 선생님의 작품 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좀 이번에는요, 아마 같은 시 작품이지만 세대가 다른 시인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읽는 분에 따라서는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아까 최백규 시인과 마찬가지로요, 저희 작품을 좀 감상하기 전에 이 작품이 수록된 선생님 시집이죠. 단박하게 정갈하게 이 시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첫 시집이 그림자의 그늘인데 나를 잊어버렸는데, 나를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이번 가을에 나온 시집 제목이 나를 찾아가다예요. 나를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인데, 앞에 나온 시집은 마음을 좀 가다듬는 쪽이거든요. 마음을 반박하고 정갈하게 가져가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사실은 이 시집의 기본 문제는 해설을 이진엽 씨 썼는데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실존과 현실과 초월. 제가 첫 시집부터 지금 19번째까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초월을 향한 글국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데, 실존, 현실, 초월이 기본 명제고, 또 삶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저는 성정적 언어로 단박하고 정갈하게 형성하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바탕은 그런적 자아 찾기의 꿈에 주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백규 씨 경우에 이제 시 두 편은 우리 가족 이야기 좀 듣겠는데요. 제 기본적인 그 흐름은 이런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꿈 같은 것도 좀 많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을 부활에 집중해서 아우르고 변증법적으로 융합해보는 시도 같은 것도 의연하게 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큰 세계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작품에서 어떤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지 작품을 한번 직접 감상해보면서 우리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백규 선생님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작품이죠. 사실은 이태우 선생님 이 시집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초월이나 자아 성찰에 관한 가장 큰 얘기가 많지만, 우리 최백규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큰아우 별장에서라는 이 소박한 작품을 또 인상 깊게 읽으셨나봐요. 그래서 이 큰아우 별장에서라는 작품을 이번에도 작품을 직접 쓰신 이태우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제인데 다른 세상은 거꾸로 제일 망장은 영문학하는 그 교수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바라멘트 아우는 내일이 일찍입니다. 그래서 아우 두 사람이 먼저 갔는데, 그 아우가 우리 고향에 집을 아주 아담한 아주 예쁜 집, 한 700평 훨씬 넘는 그런 집을. 근데 그 별장에서 쓸쓸한 느낌 같은 거를 그냥 감정의 여과 없이, 보통 저 시보다는 그냥 감정이 많이 억제되지 않고 노출되는 그런 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낭독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큰아우 별장에서. 큰아우도 작은 아우가 돌아간 먼 세상으로 떠나가고,
오늘은 비바람에 나뭇잎들이 우수수 진다. 먼 거리에 따라오는 아우들의 유택이 낙엽 사이로 어른거리고 철부지였던 옛날들도 창가에 다가와 잠시 머문다. 11살 소년 가장이던 나는 작은 나무의 이름도 지었지만 언제나 희망 기둥 노릇은 큰 아우가 했다. 고전이 깃들 도맡아 하면서 바라지하고 작년엔 남달리 고향일에 앞장서곤 했다. 그가 없는 고향 별장에 앉아 안타까이 창밖을 바라본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그 나무는 술병으로 일찍 세상을 뜬 작은 나무를 못마땅히 이겼을 뿐 아니라 내게도 빈자리 찾았다. 그런 그 나무가 몹쓸병으로 문제 가다니 가는 줄도 모르고 가다니 술잔에 눈물이 뚝뚝 쏟아진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감상해봤던 우리 최백규 시인의 작품과 좀 비교해보면 뭔가 좀 다른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쓸쓸한 감정만큼은 또 같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사실 우리 최백규 시인이 선정을 해주신 작품이에요. 여러 작품 가운데 이 작품을 좀 선정해 주시게 된 배경이나 뭐 이 작품에 대한 좀 간단한 감상평, 그리고 혹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이태 선생님이 궁금한 점은 없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큰 주제, 좀 큰 이야기, 예를 들어 실존주의 같은 것들을 잘 다루시긴 하죠. 그건 워낙 대표적인 이야기이고, 좀 사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가까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크게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뭐 아우들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가족, 내 가족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가족 사소한 이 사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큰, 진짜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뭐 주전주의든지 어떤 다른 그런 이야기들, 어떤 침묵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이어져서 이것이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들을 좀 골랐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잘 읽었고, 일단 그래서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제가 뭐 문장이 좀 유려하다거나 뭐 좀 이렇게 모양이 잘 다듬어진 이런 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남들 뭐 이렇게 1시간 할 때 저거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세월이 쌓인 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게 어떻게 기술로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개인사들을 좀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선생님께서 어떤 이런 내적인, 개인사적인 이야기들을 시에 담을 때 가장 좀 고민하시거나 이런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좀 고민하세요? 최백규 시인 시집은 주로 개인사의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적인 이야기, 아까 갈등이라든가 역설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근원적인 자아 찾기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초월의 궁극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서 시쓰기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 꿈꾸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이 갖춘 개인사보다는 자아 성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시도 나를 찾아가다 이듯이
초기부터 50년, 내년에는 이제 50년이 됩니다만 등장한 지 5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결같이 초월 문제를 중심 화두로 실을 쓰고 있다 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가족사적인 이야기라든가 또 사람들과 얽힌 이야기 여기서 들어가지만 그런 곁까지 정도 내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그러면 우리 최혁규 씨는 아마 선생님 시집도 전체적으로 좀 읽으셨잖아요. 이 시집은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시집 읽으시면서 또 우리 이태 선생님께 궁금한 점은 없었는지. 네. 읽으면서 아까 50년 됐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게 확 다가왔고, 이거 이렇게 이거 볼 때 이 프로필 같은 거 볼 때도 시집을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19권 내셨는데 내가 19권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 내가 평생 내로 10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좀 다른 공부한 것들도 많은데 이건 좀 나중에 시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시집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 가지 좀 함축된 질문을 드리자면은, 시집에서 전체적으로 좀 내가 놓쳐서 뭔가가 좀 잘못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그것이 딱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를 놓치는 바람에 이 모든 게 다 잘못돼 버렸다. 그래서 근데 그것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혹은 선생님께서 지닌 일종의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약간 미안함의 감정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혹시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시집 전반전 네. 근데 역시 같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본래적인 자아상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게 한다는 자괴감 같은 데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첫 시집 제목이 그림자 그늘. 그게 왜 그림자의 그늘이냐 하면, 원래 그림자의 그림자인데 재미없으니까 그림자의 그늘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내 허상인 내 그림자가 내 발목에 빗그러매여가지고 내가 갈 대로 끌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역발상이죠. 사실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못 살아가니까 나는 저 허상의 허상이다. 그림자가 내 허상이 아니고 내가 그림자의 허상이다. 이런 발상이죠. 그래서 첫 시집에는 그림자의 그늘의 연작시 같은 그런 자아상실 문제 이런 것 쪽으로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때문에 지금 얘기보다는 밝고 투명한 다른 세계, 이상세계, 유토피아와도 같은 세계, 물운동원도 같고 그런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다시 또 박탈감 같은 게 오기 때문에 아까 부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부채의식 혹은 부재의식, 자기 부재의식 같은데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원래 지금도 연수에서 공부를 합니다만 실존 철학이 전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존 문제 쪽으로 있는데, 제 시집 해설을 이진엽 씨가 이번 시기까지 3번 달았었어요. 이진엽 씨가 실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이진흥이라는 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크게 바탕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존주의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다가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이태 선생님 시집을 읽어보면 그 실존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것을 작품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태 선생님의 작품 큰아우 별장에서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다시 최백규 시인의 작품을 한 편 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품을 선정해 주신 상대 작가가 직접 작품을 좀 낭독해 주신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좀 이색적인 방식인데 최백규 선생님의 작품 애프터글로우라는 작품을요, 이번에는 우리 이태수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거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애프터글로우. 시를 본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보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오락이어서 캐릭터들이 죽는데 플레이어가 동전을 계속 넣었다. 어느 주말 오후 흰 캔버스를 세우고 멍하니 그리워했다. 있는 것들만 죽여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을 웃으며 안았다. 손끝으로 상대방의 생명선을 끝까지 따라가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는 비극을 믿었다. 우리가 금방 죽을 거라 했다. 어젯밤 꿈에 눈이 부어서 오늘도 젖은 하루를 살았다. 창밖엔 숲 이외의 것들만 조용히 번져서 우리의 기후가 같을까 무서워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 아무 일 없이 골목을 걸었다. 와락 쏟아지다 터뜨려지는 파스텔이다. 어두운 식탁에 앉아 찬 음식을 오래 씹어야만 하는 나이. 무심히 낯선 여름이 굴러가고 두려웠다. 지옥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안녕과 안녕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바늘 끝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쓰러질 수 있을까?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때쯤 결심한 것 같다. 세계가 망가지더라도 시를 쓰자. 아름답게 살자. 남은 인생을 모두 이 천국에게 주자. 네, 사실 작품 자체도 되게 독특한 감각을 선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준경 시인의 목소리로 젊은 작품을 또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백규 씨는 어떠세요? 우리 이태호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그 우리 이 작품 역시 사실 우리 이태호 선생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직접 낭독을 해보시면서 읽으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또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으셨는지. 네. 이 시의 첫 행이다. 첫날이 시를 본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보다 죽어야 말보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다 라든가 세상 모든 것이 오락이라는 구절, 지옥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안녕과 안녕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와 세계가 망가지더라도 시를 쓰자, 아름답게 살자, 남은 인생을 모두 이 천국에게 주자. 뭐 이 대목만 딱 이게 해도 시를 잔잔하게 풀이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들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더군요. 이 시에서는 시에 대한 반발심이나 지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세상을 게임판으로 보는 시각들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쓰기 이꼴 아름다운 삶 이꼴 천국이라는 등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주목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은 노리고 있었는지 어떤지 본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일단 이 시, 그러니까 앞에 시도 그랬지만 이 두 시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좀 놀랐고 왜냐하면 왜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1부 초반이나 뭐 후반에도 그렇고 좀 서정적인 시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어떤 형식들을 좀 이어받은 그런 시들도 꽤나 있는데 이 두 시는 사실 좀 젊은 이들은 좀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네. 그런 시라서 물론 근데 시를 너무 오래 써오시고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꽤나 놀랐고 그래서 이 주신 말씀도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너무 다 맞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왜 이렇게 근데 썼느냐는 앞에 앞선 이야기가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은 죽는가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맨 먼저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 질문에 그냥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학교도 다 기독교 미션 스쿨을 나왔고 근데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 대학교까지 이제 기독교 그걸로 갔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잠깐 기독교 군종병 비슷한 일도 잠깐 했었고 GOP 있을 때 이론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종교를 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주는 종교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잘 다 모르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이 종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믿고 사는 거네? 그러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신 해석할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다 보고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신이 너무 그냥 인간의 실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철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어린애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자기 안 믿는다고 뭐 막 지옥 보낸다 이러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내 시 안에서라도 이 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내 시 안에 다 살려놓으면은 여기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다 시집에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민규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시집 전반에도 이런 독특한 세계관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이태 선생님도 주신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 세계관과 더불어서 어떤 자신의 출생이나 뭐 근원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사실은 시쓰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명의식처럼 이렇게 실려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이 배경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여름이라는 아주 뜨겁고 강렬한 이미지가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특징들을 통해서 좀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 전략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제가 또 계속 태어날 때부터 쭉 대구에 살았으니까 24년 동안 계속 사실 저는 평생 살 줄 알았거든요 서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는 또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주변에 건물이 없으면 산이 무조건 보이는 곳이잖아요 대구라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그냥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대구라는 이 습하고 뜨겁고 뭔가 여름에 나가면 숨도 잘 안 쉬어지는 이 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썩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썩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죽어서 썩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왜냐면 모든 가족도 여기 살고 있고 친구들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계속 이 안에 여름이라는 그 계절 진짜 더운 그 계절감보다는
어떤 그 계절이라기보다 계절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계절감 속에 계속 죽을 때까지 갇혀 있겠구나라는 생각. 사실 제가 지금 대구를 떠났다고 해서 대구를 떠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그 대구의 여름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속에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시집 속에서 계속해서 여름이라는 걸로, 사실 이 시집 속에서 눈이 와도 여름이고 뭐 벚꽃이 피어도 여름이고 그냥 전부 다 사실 여름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명의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제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 뭐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이랄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누군가 날 필요로 하지 않았다 했는데, 시는 저를 좀 필요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준 첫 번째 무언가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나를 한번 필요로 해주고 나를 한번 구원해줬으니까 나도 시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원하든 말든 아무튼 나는 구해줬으니까 어떻게든 나도 한번 보여줄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언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꼭 이제 시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 시를 읽어주시는 뭐 팬분들까지 해서 다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건 대구를 상징하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대구 혹은 여름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네. 무언가. 네. 거기에 또 시 쓰기에 대한 네. 얘기까지. 선생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제 같이 이제 문단에서 활동하는 시인인 동시에 또 젊은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인에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점 없으신지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다 20대 때 등단 못하면은 다 포기하는 쪽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요즘은 문단 데뷔 인력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는 40 가까이 돼서 문단 데뷔를 하면 늦가게 해가지고 놀림감이 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저희 세대 70년대부터 대구 시인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이제 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젊은 남자 시인 만나기가 가불에 콩나듯 부담감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백규 시인이라든가 권기덕 시인이라든가 이게 이선욱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작품을 다 보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등장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백규 씨는 22살에 우리나라 유수한 현대문학과 문학의 쌍벽인 그 월간지로, 요즘은 조금 양상 달라졌지만 문학천상을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문학의 뜻을 듣는가 봤는데요. 다소 상투적인 질문이라 하지만 이게 문학도 시절 이야기 조금 듣고 싶고요. 또 어떤 시인의 시를 좀 따라가고 싶고, 어떤 시인의 시를 좀 극복하고 싶었는지 이런 점. 그리고 시 애프터 글루에 보면은 세계가 망가지더라도 시를 쓰자라는 대목이 나오고, 또 등단 소감에서도 당시 한없이 어려울 때 항상 곁에 머무르는 시인이 되겠다라고 계기를 밝힌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심이 한결같이라고 봅니다만은 나도 전업시인으로 신문사 딱 그만두면서부터는 전업시인으로 사는데, 전업시인으로 살아가는 가려고 하는 그 각오가 대단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가지가 됩니다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청년인데 선생님 지금 문청 시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등단하기 전에 어떤 시인들을 좀 했는지 이야기랑,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시인으로서, 그러니까 전업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 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청이라 하면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 이야기인 거죠. 뭐 20대 초반 이런 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원래는 20대 초반까지도 계속 음악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그 실용음악 전공을 하고 싶어서 보컬 전공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성대결절 때문에 그만두게 돼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방황하다가 군대 20대 초반에 그냥 놀다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 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한 반년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서야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막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반년만 사실 작곡이나 이런 걸 해서 뭐 가사도 주고 이렇게 너무 축복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는 혼자서 끄적거리고는 있었거든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 뭐 이상, 뭐 기영도 이 정도의 시인들만 알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가사를 계속 썼으니까 그냥 끄적거리다 있었는데 그냥 될 것 같았어요. 시는 왠지. 왜냐면 그때는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으니까 20대 초반에 패기로. 근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급하게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하빈 시인님이라고 저 뒤에 계시죠? 여기 어디 계시죠? 예, 이 앞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장하빈 선생님께서 그 어떤 시 수업을 하고 계신다 해가지고 그냥 문자 드렸는데 그 김동원 선생님이라고 김동원 선생님 어디 계시죠? 여기 뒤에 계시죠?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김동원 선생님과 같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두 선생님의 수업을 장하빈 김동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계속 뭐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가서 있는 책을 다 뽑아보는 것 같아요. 시집이랑 시작법서랑 대구에 있는 서점이랑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은 싹 다 뽑아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아침에 출근해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년 만에 운 좋게 돼서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뭐 소명의식이랄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전업시인. 전업시인. 선생님, 전업시인도 이게 보통 보면은 시인이 돈을 못 번다라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 되게 약간 시 쓴다고 시인이다 하면은 되게 안쓰러운 눈빛들 어쩌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이러냐 게다가 저는 또 아버지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등단 돼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시인이 돈 못 번다 이런 것도 그게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학교도 잘 나오고 뭔가 좀 이 뒷백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버는 건데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생 고졸 아르바이트생 출신이었으니까 시인 돈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르바이트 하면은 막 그 손님들 뭐 예를 취한 손님들이든 뭐 누가 깡패가 오더라도 그냥 예쁘게 굽실굽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냥 홀수로 이래도 사실 돈 얼마 못 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1시간 반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돈이 막 통장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처음 만났거든요. 최근에 선생님이라고 등단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거에 똑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린다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내가 그냥 써서 그냥 냈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관심을 주고 뭔가 인기가 생기고 인지도가 생기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슬램덩크라는 만화 보셨나요? 거기에 약간 강백호 같은 느낌으로 계속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되게 신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저희 최백규 선생님의 작품과 또 활동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또 이태수 선생님의 작품을 한 번 더 감상을 해볼 텐데요. 그 작품을 선정해 주신 상대 작가가 직접 이 작품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수 선생님의 시집 단박하게 정당하게 수록된 작품이죠. 현과 나라는 작품을요.
이번에는 우리 젊은 시인인 최백규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과 나. 현이는 노각을 좋아하고 나는 풋풋한 오이를 좋아한다. 현이는 국을 좋아하지만 나는 장아찌와 젓갈을 좋아한다. 현이는 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현이는 김치를 즐겨 먹고 나는 마늘과 고추를 즐겨 먹는다. 현이나 나나 별난 성미라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도 현이도 소식이면서 편식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나는 예술을 선호하지만 현이는 거기다가 운동까지 선호한다. 현이가 나를 닮았다지만 닮지 않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현이가 핀잔을 들을 때는 할아버지를 닮아 그렇다고 해 민망스러울 때도 적지 않다. 그래도 싫지는 않은 건 왜일까? 현이가 어떻게 여기는지 아직은 물어본 적이 없지만 물어보고 싶지도 않다. 네, 저 이태수 선생님의 실제 손자분이 등장하는 작품이죠. 현과 나를 우리 최백규 선생님의 목소리로 한번 감상해 보셨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우리 최백규 시인이 선정을 해준 작품이에요. 직접 이렇게 좀 낭독을 해보니까 좀 어떻게 좀 더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은 없었는지요? 네. 일단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 세대 선배님들의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과 요즘 젊은 시인들이 쓰는 형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물론 예전에도 이런 형식들의 시들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도 좀 계속 찾아본다고 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것 같고 이걸 계속해서 놓지 않고 어떤 감각을 놓치지 않고 그런 이미지를 잡아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배워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질문이 있다면 시집에서 좀 보통 그런 시집들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의 형식으로 쭉 이어서 한 시인의 세계를 그냥 만들어 버린 시집들도 있는데 이태원 선생님의 시집 같은 경우에는 시편마다 보여주는 형식들이 꽤나 많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주제를 정하실 때부터 시를 완성하실 때까지 어떤 과정이 후배에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령 현과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다른 작품 쓰실 때는 다른 과정으로 시를 완성하시는지 각각에 따라 다른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과 나는 좀 어떤 과정을 쓰시게 됐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과정을 쓰시는지. 제가 사실은 11살의 가장이라는 게 아까 시에서 나왔지만 그 어릴 때 저 유목구에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식성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저는 육군 장교로 군에 가기 전까지는 멸치 오징어 외에는 들기는 전혀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아까 젓갈 장아찌 이런 게 나오는데 짭짤한 거 그런 것만 거의 맨밥 스타일이고요. 잘 먹는 거 싫어하고요. 그런데 군에 가서도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손자가 저하고 닮은 데가 좀 많아요, 사실은요. 너무 까다롭고 또 수시로 변덕이 제가 심한다 원래 수시로 변덕을 해가지고 오늘 이거 맛있다고 하다가 어디 식당을 가도 어느 식당 가도 정예가 가는 쪽이에요. 까다로워요. 근데 피아노도 잘 치고 태권도도 사품이고 뭐 등등 하모니카도 잘 불고 뭐 악기도 예리하다 봅니다.
근데 그런 재능은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 학생인데 하도 까다롭다고 그러고 늘 핀자 듣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별나다고. 그래서 쓴 거죠. 뭐. 그래서 시가 그냥 서술체 문장으로 수수하게 그냥 읽어놓은 것만 느끼게 그렇게 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집 그 단박하게 정갈하게 전체적인 흐름과 아까 크라우 별장 안에서 별장에서나 현과 나는 다소 예외적인 가족사적인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시의 기본 문제는 철저히까지 한결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단순하면 청원해 주시면 안 되죠. 시 전체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 20번째 시집 내면서는 50년 맞으면서 내면서는 앞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쓸 조심을 하고 20번째 시기까지는 이 명절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화두를 경계를 두고 그때그때 마주치는 현실과 맞물리는 생각과 느낌들을 변수해왔다 이렇게 봐도 좋고요. 사람들이 6.25 때 빨간 난장 쳤다가 파란 난장 쳤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요즘도 보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요. 세상이 바뀌면 그쪽으로 편승하고 또 바뀌면 또 편승하고 오는데 저는 맞아 죽어도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스타일이고 좀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고지시켜요. 시름은 적당해요. 그러니까 최백규 시인도 용기를 가지죠. 나도 신문사 그만두고 나와서 유혹이 많았지만은 아침부터 출근하는 건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도 내가 유치원에 다니고 여기 K9 타고 다녀요. 전업시입니다. 그래서 전업시도 잘하면은 한 달에 수입이 몇백만 원 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시 열심히 잘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좀 엉뚱히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내면적인 삶이 곧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완성과 시작부터 완성까지 별다른 과정 없이 나는 쓰는 쪽이에요 사실요. 중국의 두보하고 이백하고 이백은 이태백이라고 하죠. 내가 현대한대로 한자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이태백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시험도 이태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쓰는 쪽이고 두보는 만드는 쪽이죠. 근데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 현과 나 같은 작품 굉장히 편안하게 쓰셨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오히려 지금의 젊은 시인들의 감각과 통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젊을 때는 좀 혈압치에 빠지기 쉽고 혈압적으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은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또 그런 치기에 가까운 분들도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있게 되면은 실컷 외형은 이렇게 쉬워 보입니다. 안에 쌓아놓은 건 뭐든지 빙산처럼 밑에 카란처럼 위에 조금 더 올라 있어도 요것만 보이니까 나이가 들면은 시가 더 이렇게 익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 시인이 아주 나는 딱 마음에 드는 부분은 수수하게 쓴 시도 딱 선택하는 그 안목 그런 게 저는 세대 간의 그 벽을 넘어서 있다 그렇게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이태우 선생님 시집에 이 두 작품을 선정해 주셨는데 이 두 작품이 사실은 시집의 어떤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작품들을 딱 뽑아서 선정해 주는 게 그 감각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제 사실 최백규 선생님께서는 이제 막 첫 작품집을 냈잖아요. 첫 작품집을 낸 시인으로서 이제 등단한 지 50년 가까이 되신 선배 이제 시인을 보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선배 시인에게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네. 궁금한 점은 있는데 이게 너무 대답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뭐 짧게라도 네, 여쭤보세요. 네. 그럼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저는 이전 선배님들 세대가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그냥 살짝 그냥 전해 들었지. 뭔가 정말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선배님들의 어떤 무언가를 전해 듣지는 못해서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7080 시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에 이제 정중앙을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떤 혹은 개인이나 시인의 자아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좀 되었는지 혹은 70년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진짜로 거의 문지 초기 때부터 시집을 내신 거잖아요. 그 전에 일집은 다른 데서 내셨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일집은 사실 문지도 나오기 전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달아서 거기서도 막 10권 내시고 이제 20권 가까이 내시고 하면서 대구 시단의 그 부흥기를 다 직접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좀 선생님 초반에 활동하실 때 분위기라고 할까요? 대구가 진짜로 이렇게 활발했을 때 분위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아마 이따가 그 질문은 이따 제가 아마 공통 질문 하나요?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드릴 거고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없으세요? 다른 궁금한 점? 네. 제 시집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본인 시집 아, 진짜 궁금하구나 그래가지고. 네. 네,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그 뭐 궁금한 점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본인 시집 어떻게 읽으냐고. 근데 이제 내가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근데 최백규 씨첫 시집을 다시 꼼꼼하게 읽고 그 비평적인 눈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그때 언제 한번 만나서 네. 술 한잔 살 테니까 만나서 얘기 셋이서 만나든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현실의식이 없는 시인인 줄 알거든요. 옛날 것도 나는 현실의식의 정서가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상황의식의 정서가. 드러내는 건 정서적으로 내용이 뭐든지 그러니까 시는 정서적인 느낌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건 구호 같고 너무 프로파간다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비현실주의자에서 이상을 쫓아가는 쪽이면서 지극히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집에도 그런 현실성들이 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유토피아도 같은 이상세계를 꿈꾸면서도 현실에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제가 상처에 굉장히 약합니다. 상처를 주면 또 굳건한 힘은 굉장히 강한데 밤새 잠을 못 든다든가 몇 년 전에 뭐 시인들이 저한테 터무니없는 공격할 때도 어때 배신감 오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신문사 생활 35년 했거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 시쓰기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꿈꾸기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결같이 이런 것을 뛰어넘는 비루한 현실을 뛰어넘는 또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걸림돌이나 저희 다가올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대구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제가 코로나 시도 제가 맨 처음 썼거든요. 그래 조선일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취재한 시도 한 열 몇 편 정도 쓴 적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서정적 자아가 작동하는 서정식의 외양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뭐 현실이 가라앉아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일면상으로 것도 있더라고요. 강렬한 현실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착 몰고 온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보이려고 뭐 폼 잡으려고가 아니고 제 있는 모습을
견고하게 그런 최선까지 드러내는 쪽 이쪽으로 계속 걸어왔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이 이야기 굉장히 잘 되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기성 작가와 젊은 작가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의 작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모습들 우리 함께 좀 감상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학관 북콘서트 낭독의 공동체 오늘은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중견 시인 이태우 선생님 그리고 젊은 시인 최백규 선생님 모시고요.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분께 좀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세대에 따라서는 좀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닐 수도 있고 혹은 또 같은 견해를 지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인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대구의 시 그리고 오늘날 시단의 변화에 관한 두 분의 서로 같은 생각 혹은 다른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기영도 시인은 자신의 산문집에서요. 그 1980년대 대구를 일컬어서 시인들만 우글거리는 이상한 도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이태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당시 대구의 여러 시인들을 좀 언급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건 비단 그 1980년대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1920년대 뭐 이상화, 이장희부터 비롯해서 이후로 수많은 시인들이 나고 자란 곳이 사실 대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맞다나 시의 도시 대구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두 분 모두 여전히 대구를 시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만드는 중이시죠.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유달리 이렇게 시인이 많은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아마 세대에 따라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태우 선생님부터 선생님 혹시 대구에 시인이 많을까요? 옛날부터 그 대구는 뭐 영남의 중심 물산의 집산지였다가 정치적으로도 중심지가 됩니다만 영남 지방에서는 원래 시문을 수상을 했죠. 남도 쪽, 전라도 쪽은 예술 쪽을 많이 선호를 했다면 그래서 아마 시인들이 많이 배출됐던 것 같고 1920년대 이상화라든가 고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백기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일찍 우리 문단 선두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쪽 고장 출신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결이 쭉 되죠. 조지훈이라든가 박무울이라든가 이런 분이 대구 편이죠. 사실 대구니까. 그러면 이제 1961년에 난 김철수 선생님 같은 분이 대구로 오시고 대구 터주대에 가면 신동주 선생님 이런 분들 이어서 저희들이 문단 데뷔할 1970년대 초중반 무렵에는 대구 문인 전체가 50명도 안 됐어요. 통틀어서 여자 시인들은 만나기가 힘들 정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단하고 또 제가 등단하면서 신문사 문학 담당 뭐 내지 예술 담당 쭉 하면서 바람을 좀 일으킨 역할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다 정규사기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도와주려고 막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70년대 그래서 붐을 좀 일으키고 80년대 오면은 우리 다음 세대 뭐 성대학이라든가 뭐 등등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때 1955년생 앞대로에서 이제 붐이 일어났고 그래서 대구가 시가 그냥 막강한 서울에 가면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에서 왔는 자우시 동민이 문학가지성에서 노래했고 반시 동민이 우리가 1년 뒤에 정호승관들을 보내고 이동수로 남겼는데 반시 동민은 창비 쪽에서 선언하고 할 정도로 대구가 바람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선욱 씨나 최백규 씨처럼 젊은 시인을 개인적으로 또 노인이라서 그렇지만 거의 만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이 큰 명예도 안 되고 밥도 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백규처럼 야심을 갖고 시를 쓰겠다는 사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늙음하게 대학 교수로 퇴직하고 뭐 학교 교장으로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늦가기로 등단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여성 시민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구시 위상이 조금 더 떨어질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만 그래서 젊은 시인들이 새롭게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아, 저희한테 책임을 지금. 아, 근데 선생님,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젊은 시인들은 좀 적긴 하지만, 사실 시인들 숫자는 굉장히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구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대구에 1000명, 전국에도 한 700명이라고 해요. 근데 열심히 쓰는 사람 드물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손명숙 씨입니까? 좀 늦게 등단하시다 보면은, 늙은이 태가 안 나고, 내가 늙은이라는 거는 50대 넘는 거를 막 문단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태가 안 나고 항상 그 풋풋한 시 같은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시는 전부 예술이다. 소설, 더 나이 드는 희곡사 이런 말이 있는데 처음부터 농가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대구에 이제 젊은 시인들이 정말 문학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인 이게 드리블 말고요 문학을 중심에 둔 열정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이거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거듭거듭. 알겠습니다. 우리 최백규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에 이렇게 시인이 많은 이유 본인도 이제 보셨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앞에 그 답변하고 질문하는 거에 잠깐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게 없어가지고 앞에 하나 뛰어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그 대구에 시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저도 평소에 자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투리 때문인 것 같아요. 사투리요? 왜냐하면은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도 많거든요. 시인이. 근데 둘 다 어떤 사실 시라는 것이 소설과 다르게 말의 맛으로 살리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투리라는 것이 사실 그거를 극대화시킨 것이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담은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충청도다 그럼 우리가 흠이 느끼는 생각이 약간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렇다는데 실제로 충청도 사투리가 좀 뭐 느릿느릿하달지 그런 것들이 좀 시와 좀 결이 꽤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의 어떤 사투리랄지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약간 좀 너무 세지 않은 너무 세지는 않지만 무언가 이렇게 내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혼자서 맞다 틀려. 근데 사실은 사투리 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있죠. 전라도 쪽에서는 그 전라도에 운유를 해서 만든 뭐 미당 수성주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 경상 사투리는 사실 좀 억셉거든요. 근데 박노후 선생은 경상도 가랑리변 사투리 시집도 하나 냈습니다. 모라카노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이제 경상도 막 구수한 면이 있는데 예술적인 쪽 측면에서 보면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남도 좀 나는 좀 느글느글하지만은 그런 양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가지고 상희구라는 대구 상구 출신 서울에서 인쇄소하는 분인데 나이는 꽤 많습니다. 42년생쯤 되는데 이분이 대구 사투리로
시량 괜히 맞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사투리는 썼는데 사투리로 쓰더라도 문학적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좀 아쉬운데 그 집념하는 대단한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 전 완간을 하셨죠. 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투리로 문학적으로 생활을 잘 시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최백규 씨는 본인은 시에서 사투리를 좀 어떻게 녹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사투리라는 것이 꼭 시에 뭐 진짜 사투리 억양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말을 어떻게 쓸지를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래퍼들 같은 경우에도 경상도 래퍼들이 꽤나 잘 활동하거든요. 그것이 말을 어떻게 좀 구부리고 뒤집고 이렇게 써야 좀 멋있어 보이는지 좀 그 언어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 강지 멋이죠, 뭐. 멋있어 보인다는 거를 좀 잘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근데 우리 경기도권의 표준어 쓰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것도 사실 서울 사투리잖아요. 그 나름대로 아마 감각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희 오늘 두 분의 작품 한번 좀 살펴봤는데 사실 작품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지만 세대에 따라서 사실 발표하는 시의 내용이나 또 형식들이 좀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 차이가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인들도 뭐 이렇게 세대가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잘 읽지를 않고 접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작가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젊은 독자들은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그리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작품 이렇게 읽는 좀 그런 분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무슨 취향의 다양성이라고 본다면 좀 존중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그런 취향들도 서로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 세대 간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 문학조차도 똑같이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두 분 다 시를 쓰시다 보니까요. 시를 쓰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좀 세대 간의 단절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혹은 그걸 좀 해결해 나가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젊은 세대인 최백규 선생님께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세대 간의 단절도 그렇지만 애초에 문단과 독자 사이가 되게 멀어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단절을 따지기에는 너무 여기가 좁아진 느낌? 그래서 이 넓은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세대 간의 간격을 따지기에도 사실 약간 애매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뭐래도 젊은 시인들이 뭐 좀 못 알아듣는 시를 꽤나 쓰는 편이잖아요. 뭐 예전에 비해서 그런 약간 좀 더 개인적인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꼭 시대의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 문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언급을 안 해주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시집을 안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분위기가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먼저 대중들에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그냥 이게 그냥 우리 문화에서 하는 거니까 점점 더 사실 문을 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멋있는 거라도 충분히 대중들이랑 호흡하면서 멋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제가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좀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결국 독자와 문단 사이도 멀게 만들고 세대 간의 사이도 멀게 만드는 주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뭐 여기서 정확히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먼저 이 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방법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진짜로 출판사에서 안 뽑아주면은 시집 못 내고 그러면은 평론가들이 평론 안 써주고 그러면은 독자들한테 못 따라가는 시스템이 너무 공고히 있으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해야만 뜰 수 있고 그래야 자기를 알리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최백규 선생님의 그 거의 포인트는 이제 젊은 시인들의 거의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군요. 사실 이제 우리 개성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자들과 굉장히 가깝게 닿아서 미리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시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젊은 시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성 문단에서 뽑아주지 않고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노력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애초에 등단을 못하고 시집을 못 내게 되니까. 시스템. 그거는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차는 뭐 문학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다 세계차는 있어왔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런 단절 현상 같은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문단 데뷔했을 1970년대 중반에 자유주의 문학을 만들고 그때는 그 문학 잡지가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현대문학 월가문학 그런 문학 선생님과 생기고 또 시잡지들이 심삼이라고 생기자마자 강봉 선생님이 아주 야심 있고 만들어가지고 좋은 잡지 그러면 힘든 시작이라는 잡지가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신춘문예가 당선되면은 모지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신춘문예당에 된 사람들이 당시 현대문학이 제일 권위가 있었으니까 현대문학의 초회 추천을 간주를 해서 다시 등단하는 분위기였고 또 우리 세대 경우에는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했더라도 문학가 지성이나 창작 비평에서 픽업이 돼야 쫙 그 위로 클 수 있는 그 데뷔를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문학가 지성 청탁 일로랍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문학지에서 10권 시집을 낸 적인데 근데 이것도요 그 당시 보면 황동규, 정연종 그 윗세대는 김춘성이 이런 거 다 안 내줘요. 국어 세대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세대에 딱 갈랐죠. 그러니까 김병희 선생이 1938년생이고 황동규가 같고 정연종이 한 살 적고 그런데 그 세대 밑으로밖에 안 치우네요. 그래서 1년에 문학지성 시집이 1년에 4권씩 선정해서 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정된 걸 모르고 박목월 쌤이 돌아가시고 박동구 교수가 하도 그래서 심사를 온구를 넘기고 나니까 그때 문학지성에서 전화가 와서 김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와서 작품도 다 모았다고 내기로 했다고 정현중하고 내가 뭐 며칠 냈다든가 뭐 1년에 4번씩 신작 그렇게 냈어. 이렇게 끼우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또 연세 같은 높은 분들이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안 끼워주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하는 경향. 창작 비평이라는 데는 준전한 현실식이라든가 반체제의식이라든가 이렇게 강렬해야 해시식 강렬해야 이렇게 모르겠으면 지성적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즘도 아마
제르크 이선욱 세대도 잡지사가, 그 출판사가, 유서 출판사가 시집을 내줘야 자기 출판이 아니고, 내줘야, 저도 아직 자기 출판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내주는 것 쪽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요즘 시집 자주 내는 것도, 문학적 지성을 내다가 내가 약간 우파 쪽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는 이제 문학에서 그만두겠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문학 시리즈에서는 의성만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작품 편수가 되면 탁탁 그런 게 있어요. 손에 별로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성욱 씨도 마찬가지 고민일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 다 같은 고민인데 야심을 갖고 삶의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정말. 그래서 들었더라고. 들었죠. 그래서 이 세대차 하는 거는 외양 겉으로 외가 아무리 한들 별로 안 돼요. 제가 김춘수 선생님이 저보다 25년, 신동립 선생이 23년이지만 김춘수 선생하고 6년도 하루 한 번 이상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집에서 초인종 눌러요. 그래서 내가 좀 늦잠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산책하자고. 그럼 또 낮에 시내 나오셔서 또 많이 올렸다고요. 근데 신동집 선생님하고는 술집이 많이 따라다녔다고요. 김주 선생님은 내가 옷도 사주고 그랬어요. 신동집 선생님이 술 사줬어요. 근데 앞으로 두 분 노래 만나면 술 한 번씩 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 탁 나가야 돼요, 사실은요. 선배들이 유망한 후배를 아껴주고 땡겨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단절돼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저도 요즘 법률적으로 피부가 노인이라서 밖에 별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 별로 안 만나고 제일 많이 만나서 유명한 사람하고 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우리도 잘 안 만나요.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 좀 자주 만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세대 간의 이 단절 문제 질문 드리면서 두 분이 싸우실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분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단 시스템이랄까요? 예전부터 고착해온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콘서트 보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인분들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서 질문해 주신 분께는 책을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네. 뒤에 분 먼저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급적 젊은 분한테 질문하세요. 저 최백근님한테 전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곡장에서 한번 뵙고 여기서 오늘 한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만 기다리다 왔습니다. 네. 저는 내가 울어서 꽃이 진다 시집을 그때 샀습니다. 왜 사서 제가 조금 요즘 젊은 분들하고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시를 쓰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네 하면서 이 시집을 사서 바로 몇 번 읽고 그리고 또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 자주 보고 싶은 책은 가까운 데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려두고 보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도전 정신도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그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이 시집을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읽으니까 두 번째 시집이 언제쯤 나오는지 더 첫 번째 시집에는 또 조금 더 성숙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걸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집에 대한 계획. 일단 지금 시집 말고 준비된 책들이 꽤 있어서요. 한 3권 정도 산문집도 있고 청소년 책, 어린이 책, 그리고 동인 시집 다른 것들 한 4-5권 있어가지고 그것들 다 내고 천천히 좀 낼 생각이고
그 주제 정도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일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을 거쳐오는 과정들, 죽음을 막 목도하면서 거쳐오는 과정들을 그렸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음에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떤 삶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아마 두 번째 시집도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태수 선생님께 질문 혹시 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 가급적 처음에서 아, 젊은 분에게? 네, 선생님 질문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죠. 오늘 두 분께서 추천하신 작품을 우리 잘 듣고 또 감상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수 선생님은 뭐 몇십년 원설 중앙으로 그 이름도 유명하시고 우리가 그 작품을 볼 때 참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또 정도 많으시고 다 아시니까 요저 선생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젊은 백 교수님한테 제가 좀 질문할게요.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앞모습을 보니 아는데 옆으로 이제 옆모습이 옛날에 그 유명하던 뭐 코미디 영화면서 실화적인 포레스트 검폭한 그 모습이 약간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키는 아닌데 그건 외담이고 선생님 작품을 제가 들으니까 아주 그 뭐랄까요 시종일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그렇다고 난해한 시도 아니고 뭔가 그 작품 속에서 그러는 그 씁쓸함, 슬픔, 또 용기, 또 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듣고 참으로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뭐 제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 기대해 볼 만한 작가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뭐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들 두 번째 작품 먼저 나오는 모르시는데 계속 아마 작품을 내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로 끝인데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제가 좋게 느꼈습니다. 이게 또 어쩐 그 형식에 어떤 변화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견 선배 작가님과 또 신인 작가들이 만나서 하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가져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전업 작가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가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업 작가는 너무 호구도 짊어져야 되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작품을 끊임없이 쓴다 하면 얼마나 금상첨화 더 멋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면 뭐제 생각이 옳다고는 말 못하지만 전업자가 얼마나 고달프겠노. 뭐 자기 취향이 안 맞는다고 인쇄도 안 해주고 익한다 하면 물론 뭐 등단은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비평도 안 써주고 추천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옛날에 대중가요 그 사람 이름 모르는데 그 작품이 자기 그 레코딩이 안 팔리니까 자기 말로 동대문 시장이나 어디 가가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 이름 모르겠다고 뭐 아침에 일어나 뭐 선생님, 근데 혹시 최백규씨에게 어떤 질문 혹시 정규생한테요 계속 이제 이렇게 우리와 만나서 또 우리가 그 시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앉아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 나를 찾아가자라는 이 시집을 그 교부에 중문에서 오늘 한 곳이 다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5분인데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가져오지 못했고 대신에 이거 올 다른 아니고 올 봄에 나온 시집하고 지난 봄에 나온 시집하고 각각 30분씩 제가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두 번씩 톡
토지 색깔이 비슷한데 두 개가 집안 사람은 돼가지고 자세는 다른데 그 두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관람해주신 관객분들께 이태수 선생님께서 직접 시집 두 권을 다 주시기로 선물로 주시기로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이따가 주시면 됩니다. 예. 아직 공연이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네, 그 대공학과 북콘서트 네, 남도의 공동체 오늘 네, 우리 두 시인부가 함께 했는데 아직 공연이 안 끝났는데 지금 공연을 지금 끝내시려고 김정호 선생님 조금만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 출연 소감을 듣고 끝내야 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좀 세대가 다른 분들 이야기 좀 낯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고 사실 우리 좀 주변에서 더 자주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혹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 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우리 최백규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함께한 출연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대구에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개인적으로 전국에 다른 데 다 가는 거는 좀 물론 감사하지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여기 진짜 놀러 가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대구에 저뿐만 아니라 젊은 시인들, 유명한 시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정, 권기덕, 김사람, 이선욱 시인도 계시고 아니면 김준현 시인, 조질리 시인, 김하늘, 고명재 이런 시인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젊은 시인들 시집도 한 번씩 시도 찾아보시고 시집도 한번 마음에 드시면 보시면은 굉장히 대구 시단에 좀 그런 것들 이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관심도 한 번씩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시는 소감 어떠십니까? 네. 이 기획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이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고 또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우리가 오붓하게 이렇게 좀 앉아서는 좋은데 우리가 무슨 이 공연 형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아까 두 분 다 질문하신 분들 다 요청을 하셨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하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호흡하면서 이런 무드를 통해서 대구의 문학이, 대구의 시가, 대구의 아동 문학이 더 영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획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좀.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를 좀 살펴보는 이 콘서트는 아쉽게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3주간 아동문학, 소설시 이렇게 세 장르의 중견 작가분과 신진 작가분 초청해서 세대 간에 좀 느끼는 문학에 관한 또 다른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좀 함께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자면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0월 26일부터는요. 오늘 콘서트가 펼쳐진 이 자리죠. 대구문학관 3층 상설 전시실에서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꽃이라는 작품 다 아시죠? 이 꽃의 시인 김춘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의 도시 대구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구를 시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 김춘수 시인이 대구에서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분도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김춘수 시인의 대구에서의 어떤 생애와 작품 활동,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이태우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태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구의 대표적인 시인분들, 이분들이 사실 김춘수 시인의 대부분 영향을 받은 분들이시거든요. 이 수많은 제자분들이 기억하는 스승 김춘수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6일 수요일이죠. 오후 3시에 펼쳐지는 우리 김춘수 시인 제자분들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요, 올 연말까지 다양한 전시와 함께 좀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3주간 펼쳐졌던 대구문학관 북콘서트 낭독의 공동체,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